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아베입니다. 그렇게 진한 사랑을 주고받던 트럼프에게는 G11으로 까이고 시진핑 방일도 물 건너갔고 5월 방러도 무산되면서 푸틴과의 평화 조약 체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죽을 써도 일본 국민들의 지지는 한결같았는데 최근에는 지지도도 바닥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 아베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비판이 연일 언론에 오르락거리고 있습니다. 아베가 뭘 해도 고분고분하던 언론과 여론 등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600조 원이 넘는 경제 지원금에 온통 삥땅 여지가 보이는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자꾸 딴지가 걸리는 중입니다. 오늘도 줄줄이 터지고 있는 사건이 장난이 아니고 문제는 아베가 도망칠 수 있는 돌파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6일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61.3%가 아베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이번 C19 사태에 60%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의 지지도가 이렇게 바닥을 칠 줄은 아베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을 지지하던 일본 국민들이었으니까요. 아베는 외교적으로는 최근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 앞날은 더 캄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G11 멤버로 초청한 것을 아베에게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고 시진핑의 방일 문제도 최근 미중 간의 갈등으로 무작정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베는 6월 24일 러시아 전승 기념식에 참석해서 러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영토 문제의 일부 성과를 내어야 하는데 이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5일에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의 대표적 인물인 요고타 메구미의 부친인 요고타 시게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베는 메구미가 귀향하지 못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심정이다. 정말 유감이다. 죄송하다. 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큰 소리만 치는 아베의 꼴이 일본 내에서 큰 실망과 분노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가 지금 더 곤혹스러운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언론과 여론이 계속 따지고 비판하고 해명하라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C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1차에는 25조 6,914억엔, 약 284조 2,700억 원, 2차에는 31조 9,114억엔, 약 353조 9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예산 중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고투 캠페인 자금에서 과다한 사무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역도 불투명한 3,095억엔, 약 3조 4,246억 원이라는 사무행정비 때문입니다. 결국 5일 아베 정부는 관광 수요 환기 사업 고투 캠페인에 사무국 위탁처의 공모를 일단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관광정책 자금의 위탁 사무행정 비용이 문제가 될 동안 이미 엄청난 사무행정 비용 비리는 계속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정의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무행정 업무를 수주한 사단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라는 단체는 설립 후에 결산 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불투명한 민간단체로 밝혀졌으며 전화번호도 없고 실체도 의심스러운 민간단체에 769억엔, 약 8,508억 원이라는 거액의 공적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문제는 발주받자마자 광고회사 덴치에 749억엔으로 재위탁시켜버린 것입니다. 또 광고회사인 덴츠는 749억엔을 또다시 140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비용 지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언론에서 연일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베 정부가 또다시 사단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에 엄청난 사무행정비를 또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생각도 없고 눈치도 없는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거죠. 지속 화급 부금으로 2차 자금인 1조 9,400억엔, 약 21조 4,657억 원이며 사무비로 약 850억엔, 약 9,405억 원을 같은 법인에 또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실체도 의심스러운 이상한 단체에 8,508억 원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또 다시 9,405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정말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적인 일이 일본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로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켰으면 어느 정도를 해야지 계속 밀어붙이는 건 뭘까요? 원래 그렇게 하다 보니 불법과 탈법에 무감각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뒤늦게 일본 야당이 광고회사 덴치를 주목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해명과 증빙 자료도 내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정말 또 말이 안 되는 일이 이제 와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세한 내역도 파악이 곤란한 예비비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1차 지원 금액인 25조 6,914억엔, 약 284조 2,700억 원에는 예비비 금액이 1조 5천억엔, 약 16조 5,972억 원이고 2차 지원 금액인 31조 9,114억엔, 약 353조 932억 원의 예비비는 10조엔, 약 110조 6,500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는지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126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아베 정부가 정확한 내역도 없이 주물럭거려도 된다는 사실은 말도 되지 않죠. 도리어 일본의 야당과 자민당이 짜고 치는 비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지역 유지와의 돈독한 협력으로 정치 자금을 당겨 쓰고 또 자연스럽게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베 정부가 워낙 지지도가 밑바닥이다 보니 언론이 겁을 먹지 않고 마구잡이로 기사화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언론에서 오르락거리는 폭로 기사는 한국이라면 줄줄이 사퇴하고 구속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온통 불투명한 회계에 수의 계약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워낙 겁없이 나서는 요즘 분위기를 보면 곧 대형 사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과연 아베가 제대로 퇴임이라도 할까 싶습니다. 몇 조 원, 몇 천억 원이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당시 한국의 총 수출 규모는 고작 600억 원. 말 그대로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한국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25 전쟁이 막을 내렸지만 모든 산업시설과 인프라가 붕괴되었고 당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로부터 23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원조를 받아 겨우 회복을 시작했죠. 그런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넘었고 7년 뒤인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 2011년에는 5,500달러를 넘어서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수출 7대국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의 수출 총액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뛰어넘었다 라고 연일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세계은행은 1960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한국이 세계 197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이 세계 성장률 1위, 50년 만에 한국 경제 규모가 11,000배 넘게 커졌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스케일의 성장이었죠.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에 이어서 독일, 미국, 심지어 WHO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로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지어준 병원들이 네팔, 페루, 팔레스타인 등에서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선정되며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있고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지원하며 선진국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사실상 한국이 세계 7대 선진국인 G7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을 정하는 G7은 현재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 집단이다. 내가 G7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현재 G7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G10일 수도 있고 G11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G7 혹은 G11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G7 국가들의 인구는 전 세계의 10%, 면적은 15%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의 GDP는 세계의 39%를 담당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5,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G7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것이죠. G7 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7개 국가 정상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중대한 결정을 하고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국제에너지기구 등의 국제기구들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한국을 G7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은
한국의 경제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을 G7에 가입하도록 고려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건의했다 밝혔습니다. 당시 웨인 첨리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에 선정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 전 세계 최상위 선진국의 사교 클럽으로 불리는 G7 회담 자리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의 의도가 단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한 일본의 단순한 외교 정책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고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온 한국이지만 이번 트럼프가 한국을 G7에 초청한 것이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이죠. CNN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앨리사 파라 전략 커뮤니케이션 백악관 국장은 트럼프는 이번 G7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불러 모아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실제로 G7 가입 기회를 얻더라도 7개 모든 회원국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G7 중 하나인 일본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제외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의 국가들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해 입국 제한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전했고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수출 규제 철회 데드라인 5월 31일마저 무시해버렸습니다. NHK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제 삼았던 한국의 무역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상당히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한국이 결정한 시한까지는 답변을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대 움직임에도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G7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치솟았고 IMF가 발표한 올해 1분기 G7 국가들과 한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 최하 -5.4%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이 1%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비된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